저는 2026년 4월 25일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 그 밤은 원래 평범한 저녁이어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만찬. 격식 있는 자리지만 동시에 가벼운 농담이 오가는 침묵의 시간.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잔을 기울이는 모습들, 카메라 플래시. 그런 장면들이 있어야 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그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총알이 맞았느냐 빗나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성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용의자는 토마스 앨런 콜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심리적 불안정 징후가 있던 인물. 그가 어떻게 보안망을 뚫고 그 자리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 자체도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그 정도였다는 것. 하지만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받은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네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매우 불안해집니다. 한 번이면 개인의 관계입니다. 두 번이면 우연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미국 사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영웅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지도자,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 그 지지는 뜨겁고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증오입니다. 그 증오가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향한 총성이 그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반대가 말이 아닌 총으로 표현될 때 그 사회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분열에 도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선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제도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극단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적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 케네디, 킹 목사. 극단적인 폭력이 반복되어 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국은 버티고 회복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적 폭력은 대부분 고립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극단적인 행동. 하지만 지금은 그 배경이 다릅니다. 소셜미디어가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각자의 정보 거품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점점 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간극이 커질수록 극단적인 행동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보안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부에서 뭔가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잘못됨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 세계 최강국의 수도에서 현직 대통령을 향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번째라는 사실이 저를 가장 오래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지금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밖에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요, 수천 번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수만 개의 목표물이 파괴됐습니다. 8만 개가 넘는 민간 시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유 수출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는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붕괴,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49%의 초인플레이션.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49%.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1만 원이던 빵이 다음 달에는 1만 5천 원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그 속도로 오릅니다. 저축해둔 돈의 가치가 눈앞에서 녹아내립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지난주와 전혀 다른 가격표를 보는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체제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한참 멈춰섰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단순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란이 보여주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군사력과 다릅니다. 경제력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로도 측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수십 년간 압박했지만 베트남은 버텼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도 결국 떠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내부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란도 지금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란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입니다. 외부의 침략, 식민 지배, 전쟁을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경험이 집단적인 기억으로 이란 사회에 새겨져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을 때 내부의 불만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체제의 구조입니다. 이란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반드시 정치적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자체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작동하는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고통을 받지만 권력의 핵심은 그 고통에서 상대적으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매우 냉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쇄와 제재의 고통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초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력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존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이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를 무너뜨리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이 교체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있지만 그 선거가 권력의 핵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강하게 반격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팁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오히려 미국에게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래 버티는 것이 전략입니다. 저는 이 역설이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박하는 쪽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압박받는 쪽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결국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강함이 아니라 지구력이 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력에서 이란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지금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달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5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한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한입니다. 전쟁권한법, 파워스 액트. 197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매우 명확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90일 안에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삼권 분립의 원칙 위에서 전쟁의 권한을 의회와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 그 시한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매우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법학적 질문이 아니라 현실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다는 것과 그 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그 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사람과 같은 진영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는 규칙에 의해 자신이 제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여깁니다. 전통적인 관례를 따르는 것보다 그것을 뒤흔드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 앞에 90일이라는 법적 시한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법치주의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쟁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전쟁에 승인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의 군사작전을 전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제한적 작전, 동맹국 지원을 위한 군사적 협력.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바꾸면 전쟁권한법의 90일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권한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클린턴은 코소보에서, 오바마는 리비아에서,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들도 전쟁권한법의 테두리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들은 항상 다양한 법적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의 군사적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국민 앞에서 설명하도록 강제합니다. 완전한 제약은 아니지만 완전한 자유도 아닙니다. 그 불완전한 제약이 그나마 민주주의적 통제의 최소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불완전한 제약마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쟁의 다른 측면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매우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5월 1일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지켜진다면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직 작동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법이 다양한 논리로 오해된다면 그거는 다른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도 강자에게 법은 도구입니다. 불편하면 해석을 바꿉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법치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주창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국의 법이 비켜가진다면 그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90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인지 아니면 진짜 한계선인지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전쟁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먼저 깨고 싶습니다. 전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폭탄이 터지는 장면,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 탱크가 땅을 밟으며 전진하는 광경,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총을 겨누는 이미지, 우리가 영화에서,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봐온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화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쩌면 폭탄과 탱크보다 더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쟁입니다. 인공지능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인공지능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장 분석에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동시에 분석해서 다음 공격 목표를 선정합니다. 과거라면 수십 명의 분석가가 며칠에 걸쳐 할 작업을 AI는 몇 분 안에 처리합니다. 결정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쟁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무기가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정확한 정보, 더 빠른 결정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결정의 속도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불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자체적인 AI 기술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처집니다. 하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을 표방합니다. 양측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겉모습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을 통해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분석됩니다. 군사시설의 위치 정보가 처리됩니다. 전술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는 패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아닌 기술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 전쟁 개입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쏘지 않습니다. 병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전쟁 개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에서는 총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닙니다. 철강이 아닙니다. 심지어 병력도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적의 위치를 알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패턴을 알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적의 약점을 알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약해도 경제력이 작아도 데이터를 올바르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훨씬 강한 상대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한 나라도 데이터에서 열세에 놓이면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전력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강한 나라만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탱크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고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AI는 다릅니다. 올바른 기술과 파트너십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도 훨씬 강한 나라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란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전술 최적화가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좁혀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강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전쟁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차원입니다. 저는 중국의 이 역할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통한 간접 개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없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개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이 전쟁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 데이터 하나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 안에서 벌어지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시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불편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승자가 나오는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악수를 나누며 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재를 완화하겠다.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겠다. 대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지역 내 군사 활동을 축소하라.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한 이란에게 이것은 매우 솔깃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풀리고 석유를 다시 팔 수 있게 된다면 초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이란 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협상의 손을 뿌리치는 걸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 걸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논리가 보입니다. 이란에서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외교관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재 해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재 속에서 작동하는 경제 구조를 오랫동안 구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밀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가 있습니다. 이 지하 경제는 혁명수 비대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그들의 권력 기반입니다. 제재가 풀리고 정상적인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지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권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보다 체제의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논리가 냉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구조를 하나의 고리로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이 압박합니다. 이란이 버팁니다.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란이 더 단단해집니다. 협상이 시도됩니다. 협상이 실패합니다. 다시 압박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압박, 저항, 고조, 교착, 그리고 다시 압박. 이 고리가 돌아가는 동안 진짜 피해를 받는 것은 이란의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사람들,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고통이 이 고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리가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를 보십시오. 4월 25일의 총성이 상징하듯 미국 사회 자체가 극심한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국내 지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전쟁 관한법의 90일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법적 한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쿠바라는 이름이 최근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란에서의 교착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강함을 증명하려 한다는 시나리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받는 정권이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선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가장 무거운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이 목표를 이루면 전쟁은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다. 중동의 안정을 되찾는다. 미국의 안보를 지킨다. 이 목표들이 명확했을 때 전쟁은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은 그 목표들 중 어느 것도 분명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흐릿해질수록 전쟁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계속하는 것이 관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쟁이 일상이 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공습 소식을 들어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사상자 숫자가 나와도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이 퍼질수록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폭탄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법이 굽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굽혀진 법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평범한 상태로 자리 잡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명확한 결론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지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고리는 언젠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